사람마다 각자의 인연이 있고 또 그 인연의 끝이 있다고들 하지만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의 끝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아주 기막힌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끔씩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헛웃음이 나오곤 해요. 제 사연이 다른 분들에게는 한편의 어이없는 블랙 코미디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지영우였고 청소용품 제작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성격을 가졌기에 그 직업을 선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자신의 일만큼이나 성격도 엄청나게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정리광이자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그의 깔끔함은 유별났습니다. 식당에 가면 소독 티슈로 자신의 자리와 수저를 두세 번씩 닦는 것은 기본이었고 차 안에는 항상 종류별로 소독제와 소독 티슈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화장실 문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은 공중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변기에 앉는 것 자체를 생리적으로 견디지 못했거든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그는 가방에서 휴대용 소독 스프레이와 두꺼운 소독 티슈를 꺼내 변기 커버를 일일이 다 닦아내고 그 위에 일회용 커버까지 씌운 뒤에야 겨우 볼일을 보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웬만하면 참았다가 집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었고요. 숙박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더 심했습니다. 남들이 쓰던 침구, 제대로 소독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욕실, 특유의 모텔이나 호텔 냄새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때부터 1박 2일 여행을 가는 일이 드물었고 결혼 후에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장을 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밖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집으로 돌아와 우리 침대에서 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남들이 보면 피곤하게 산다고 혀를 내두를 만한 성격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지저분한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 집안일은 대부분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 본인이 저를 말렸어요. 당신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못하잖아. 내 정리정돈 스타일이 있으니까 굳이 당신이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건을 개는 방향부터 화장실 물기를 제거하는 순서, 거실 장식장의 물건 배치까지 본인만의 확고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부탁한 집안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 번 스팀 청소기로 소독해주는 것, 세탁기를 돌리는 것, 그리고 바닥은 로봇 청소기가 있으니 버튼을 눌러 돌려주는 것 정도가 전부였죠. 그 외의 집안일, 특히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각을 맞춰 정리하는 일은 남편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날을 잡아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주말에 걸레를 들고 나서면 남편은 제 손에서 걸레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쉬는 날인데 그냥 소파에서 쉬어.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서 그래.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참 가정적이고 듬직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뻔한 거짓말보다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집안일을 하는 남편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고마웠으니까요. 저는 항공사 지상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새벽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오후 늦게 출근해 밤 늦게 퇴근할 때도 있죠. 스케줄이 유동적이다 보니 남편과 생활 패턴이 어긋날 때도 많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집이 저를 반겨주어 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매일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 재고를 정리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 집안 곳곳에 먼지가 조금씩 쌓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벌써 다 치웠을 텐데 너무 피곤해 보이니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남편이 너무 고생하는데 나라도 청소를 좀 해놔야겠다. 저는 모처럼 쉬는 날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아끼는 거실의 장식장과 서랍장 주변을 꼼꼼하게 닦기로 했죠. 장식장 위에는 작은 액자들과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남편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들어서 먼지를 닦고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서랍장 한 구석 교묘하게 가려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저 검은색의 작은 플라스틱 부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였거든요. 주변의 장식품 색깔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서 작정하고 구석을 뒤지지 않는 이상 평소에는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위치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거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제가 모르는 물건이 그것도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곧바로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자 친구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쏟아졌죠. 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몰래카메라잖아. 집에 저런 게 왜 있어? 남편이 설치한 거야? 저는 남편 외에는 우리 집에 올 사람도 없고 설치할 사람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혜경아, 너무 찝찝하다. 혹시 남편이 너 감시하려고 설치한 거 아니야? 다른 친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혼자 상상하지 말고 남편 오면 물어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숨겨놓은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저 역시 찝찝해졌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것도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의심할 만한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고 교대 근무 스케줄도 남편과 항상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감시하는 듯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불안함과 괘씸함이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평소처럼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그 소형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묻자 남편의 눈이 눈에 띄게 커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왜? 내가 오늘 대청소하다가 발견했어. 장식장 구석에 숨겨져 있던데 당신이 설치한 거 맞아? 대체 이게 왜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더듬더니 이내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놀랐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거 방법용으로 설치한 거야. 무슨 방법용? 그리고 그걸 왜 숨겨서 설치해?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묻자 남편은 변명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고객 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이 없어진 사람이 있었거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집도 불안해지는 거야. 당신도 교대 근무하느라 집에 혼자 있거나 비어있을 때가 많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하려고 인터넷에서 싼 거 하나 사서 설치해본 거야.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크고 빨랐습니다. 그런데 왜 숨겨놨어? 나한테는 왜 말도 안 했고.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면 인테리어상 지저분해 보이니까 구석에 둔 거지. 그리고 당신한테는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저 카메라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 진짜야.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소 걱정도 많고 철두철미한 성격이니 남의 집 도둑 맞은 이야기를 듣고 오버해서 방범용 카메라를 달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먼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미 보고 찝찝해하고 기분 상했나 보네. 나도 막상 달아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 그냥 버릴래. 남편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소형 카메라를 거실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내가 괜한 짓해서 당신 놀라게 했네. 미안해. 다신 이런 거 안 살게. 배고프다. 우리 야식이나 시켜 먹을까? 너무나도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는 남편의 태도. 굳이 방법용이라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은밀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방법용이라면서 왜 버린 걸까? 머릿속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떠다녔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제 눈앞에서 카메라를 버렸고 평소에 늘 저에게 잘해주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그저 조금 유별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그 일은 작은 총극처럼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평소에 다정하고 깔끔한 남편으로 돌아왔고 저 역시 바쁜 교대 근무 일상 속으로 빠져들며 그날의 찝찝함을 서서히 잊어갔거든요. 첫 번째 카메라 소동이 있은 후 저희 부부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은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한 날이었는데요. 집에 돌아와 씻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안 보여서 찾으려고 TV 아래에 있는 서랍장 쪽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 TV 서랍장은 블랙 셋톱박스와 와이파이 공유기, 그리고 남편이 사다 놓은 작은 전자시계와 디퓨저 같은 자잘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리모컨을 집어들려던 순간 서랍장 한 구석에 놓인 탁상용 전자시계가 묘하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시계이긴 했는데 시계 앞면의 검은색 액정 부분에 작은 구멍 같은 것이 언뜻 보였거든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걸리더군요. 먼지가 묻은 건가 싶어 손가락으로 닦아내려 했는데 손끝에 닿는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그 구멍을 비춰보았죠. 불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아주 작은 둥근 렌즈. 네, 그것은 또 다른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겉으로 드러난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위장형 기기였던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팔에 닭살이 쫙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귀에서 이명까지 들리는 듯 했죠. 남편이 또? 3개월 전 남편은 제가 찝찝해하니 당장 버리겠다며 카메라를 버렸지만 그 후 더 작고 교묘하게 위장된 카메라를 사서 다시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몰래 집안에 카메라를 거듭 설치한다니요. 혹시 남편에게 관음증 같은 도착 증세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그의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닐까?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지난번처럼 무턱대고 따져 물었다가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 들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를 치워버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기만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일단 참자. 남편이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지, 저 카메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저는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고 원래 있던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인해야겠더군요. 저는 곧바로 사진첩과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연동되어 있을 법한 앱을 찾기 위해서였죠. 폴더마다 숨겨진 앱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던 중 평소 남편이 쓰지 않는 다른 메신저 앱이 하나 더 깔려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 그 메신저 안에는 단 하나의 대화방만이 존재하더군요. 상대방의 이름은 거래처 최 사장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대화방을 열어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와이프 출근했어? 오늘 오후 근무라서 방금 나갔어. 카메라로 확인했으니까 안심하고 와도 돼. 알았어. 30분 뒤에 도착해. 오늘 끝나고 백화점 갈 거지? 스크롤을 위로 올릴수록 두 사람이 나눈 대화들은 제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카메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저를 감시하거나 관음증이 있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유는 만나오던 내연녀가 있었고 무려 저희 집에서 만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앞서 말했듯 다른 사람이 쓰던 침구는 쓰지 못하는 결벽증 환자인데요. 아무리 바람이 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도 모텔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그의 성격상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가 바로 우리 집이었던 겁니다. 매일 본인이 쓸고 닦아 소독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우리 집 안방 침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시간 맞추기가 수월했겠지만 저는 스케줄 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매일 유동적이고 비정기적으로 휴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집에 있고 언제 나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만 상간녀를 집으로 안심하고 불러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묘한 카메라들을 거실에 설치해 둔 것이에요. 제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뒤에야 상간녀에게 지금 와라 하고 연락을 했던 것이죠. 상간녀는 남편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제 동선을 파악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더군요. 남의 집 안방에서 이러는 거 진짜 스릴 있네. 오빠 침대 확실히 누워보니까 푹신하고 좋더라. 냄새도 좋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그 메시지들을 읽는 순간 슬프다거나 가슴이 찢어진다는 감정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찼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차오르더라고요. 그 유난스러운 결벽증 때문에 밖에서는 못 자겠고 불륜은 저지르고 싶으니 내 출퇴근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정성껏 위장에 설치했다는 사실. 참 지랄도 정성이다. 속으로 그 말이 절로 맴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아 그 여자는 남편과 단순히 마음이 맞아 연애를 하는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간중간에 이번 달 돈은 언제 입금해 줄 거야 같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걸 보니 남편은 그 여자에게 매달 돈을 갖다 바치며 만남을 유지하는 일종의 스폰서 관계 같더라고요. 본인이 돈을 주고 여자를 부르는 입장이니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사업 힘들다고 나한테는 생활비로 쪼개서 주면서 뒤로는 저 여자한테 뭉칫돈을 바치고 우리 집 안방까지 내어주다니. 남편이 아니라 무슨 징그러운 벌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장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끄고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분통을 터뜨려봤자 무릎 꿇고 싹싹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테지만 저는 이 인간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인간을 가장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남편이 제 스케줄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달았다면 저 역시 그 방식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휴대폰과 연동되는 소형 홈캠을 따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안방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화장대 구석, 남편의 시선이 절대 닿지 않을 만한 곳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건장한 남동생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 홈캠 앱을 켜두고 안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죠. 처음 며칠은 바로 꼬리가 밟히지 않았고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오후 근무로 평소보다 좀 늦게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홈캠 앱 화면에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들어온 것이죠. 저는 딱 걸렸다 생각하며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을 했죠.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야? 제 등장에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던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제 뒤를 따라 들어온 남동생은 그 추악한 현장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남김없이 촬영하기 시작했죠. 너, 혜경아, 네가 지금 어떻게... 남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거실에 숨겨둔 몰래카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없는 시간 확인해서 집구석에서 상관녀 끌어들이니까 스릴 넘치고 좋았니? 제 입에서 몰래카메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켰다는 절망감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여자는 동생이 카메라를 들이밀자 찍지 마세요. 저 이 사람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놀고 있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단톡방에서 남의 집 안방 침대 푹신하고 좋다고 떠들어댄 건 누구고? 매달 내 남편한테 돈 받아 처먹은 건 누군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저는 악을 쓰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건조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를 주섬주섬 입으며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오해가... 하고 변명하려는 남편을 보니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저는 길게 말 섞을 가치도 못 느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우린 이혼이야.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길로 제가 찍어둔 홈캠 영상, 남동생이 찍은 현장 덮친 동영상,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미리 빼두었던 대화 캡처본까지 곧바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발뺌조차 하지 못했죠. 남편은 소송 내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8개월간의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받아내며 남편과 완벽하게 갈라섰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참담하고 기막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남자에 대한 환멸과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요?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제게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증세가 남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이리저리 살펴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처음 제 그런 행동을 본 지금의 남편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기막힌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자 남편은 제 행동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언제라도 불안한 마음 들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런 든든하고 듬직한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산산조각이 났지만 어쩌면 그 일을 겪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저를 속였던 전 남편의 그 지독한 정성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저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씹을 수 있는 하나의 황당한 과거 안주거리로 남았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아마 20대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 시절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우식이라는 남자, 그리고 저의 친구였던 최호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식이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나름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훈남형 외모,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다정한 성격까지 여학생들의 짝사랑 대상이었죠. 친구들은 우식이를 두고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정우식 쟤는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여자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냐? 우식이를 몰래 짝사랑하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흠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단짝 친구인 호경이었습니다. 호경이는 우식이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솔직하게 말하고요. 미영아, 나 진짜 우식이가 너무 좋아. 어제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나 진짜 우식이랑 사귀고 싶어. 호경이는 우식이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고 툭하면 우식이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저도 우식이에게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호경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았기에 그런 호경이 앞에서 제 마음은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식이에 대한 마음은 깊은 곳에 묻어두었죠.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제 마음을 숨기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짓궂었습니다. 축제날 밤 모두가 들떠있던 캠퍼스 교정에서 우식이는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미영아,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만 보고 있었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기 싫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우식이가 내미는 손을 잡고 싶은 마음과 그 손을 잡았을 때 무너져 내릴 호경이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우식이를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우식아. 너도 알다시피 호경이가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너랑 만나면 친구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나는 우정을 배신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우식이는 자신은 호경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없다면서 왜 호경이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호경이가 있는 한 우식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우식이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후로도 우식이는 끈질기게 제 주변을 맴돌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호경이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호경이가 알게 되었죠. 호경이는 제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섭섭해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한미영,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내 앞에서는 나 응원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내 첫사랑을 가로챘네. 너 진짜 가증스러운 거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경아, 정말 미안해. 거절도 해봤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속이려던 건 아니야. 웃기지 마. 넌 나를 배신한 거야.
너랑 우식이가 행복하게 웃는 꼴 난 죽어도 못 봐.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간 도둑이야. 호경이는 마치 제가 자신의 남편이라도 뺏은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오랜 우정도 산산조각이 났죠. 한동안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냉전이 이어졌고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안했지만 너무 과한 행동에 저도 좀 질리기도 하고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호경이와 저는 사이가 틀어졌고 각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우식이가 군대에 가게 되었고 휴가 때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즈음 호경이도 소개팅으로 만난 다른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식이와 헤어지자 호경이는 다시 찾아와 말을 걸더군요. 미영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남자가 뭐라고 우리 우정까지 깨야 하나 싶고. 나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오빠 있거든. 그 오빠가 정말 어른스럽고 좋은 사람이야. 그 오빠 만나보니까 솔직히 정우식 너무 애 같고 별로였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목맸나 싶기도 한 거야. 나는 우리 사이에 있는 오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먼저 그렇게 다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경이의 화해를 받아들였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호경이는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던 남자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막 대학교 졸업을 했기에 결혼하기엔 좀 이른 나이긴 했지만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호경이의 남편은 5살 연상의 세무사로 능력 있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호경이는 만나면 자기 남편 자랑을 정말 자주 했어요. 미영아, 우리 남편 정말 최고야.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거든. 세무사라 수입도 안정적이고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준다니까. 역시 남자는 얼굴보다 능력이 우선인 것 같아. 행복해 보이는 호경이를 보며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 취직해 일에 몰두하며 살았죠. 우식이에 대한 기억은 가끔 술기운에 떠오르는 아련한 첫사랑의 조각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업무차 방문한 컨벤션 센터의 대규모 박람회장에서 저는 믿기지 않는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우식? 우식이도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한미영 맞지?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놀다 만나냐? 5년 만에 마주한 우식이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세련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더 어른스럽고 성숙해져서 멋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만난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일이 끝난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여전하구나. 지금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여자친구는 있어? 사실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더라. 내 진심을 알아준 건 너뿐이었거든. 5년 동안 썸은 몇 번 탔는데 딱히 여자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 나 실은 너 정말 많이 생각했다, 미영아. 첫사랑이 지난 5년 동안 나만을 그리워했다는 고백에 제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다시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이 소식을 호경이에게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 그래? 우식이랑 다시 만난다고? 축하해. 뭐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나야 뭐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옛날 일은 기억도 잘 안 나.
저는 호경이가 정말 과거를 다 털어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식이는 많은 축복 속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애하듯 설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연애와는 또 다른 현실이더라고요. 연애할 땐 더없이 빛나고 완벽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로 지내보니 많이 달랐습니다. 집안에서의 우식이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거든요.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었죠. 사사건건 저를 통제하려 들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없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운명적인 재회를 했기에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라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호경이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하면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좀 바쁘다 정도로만 말하면서 자꾸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저도 말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뜸했기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나 했는데 호경이는 뜻밖에도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미영아, 나 사실 이혼했어. 이혼? 갑자기? 여태까지 마냥 행복하게 잘 산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호경이는 초췌한 얼굴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의처증에 폭언까지 일삼는 사람이었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 친정 부모님한테까지도. 근데 부딪힌 지 꽤 됐고 별거한 지도 꽤 됐어. 그러다가 반년 전에 협의 이혼했어. 나 이제 정말 혼자야. 저는 호경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대며 살았을지. 저는 친구의 아픔에 안타까워하며 호경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호경이는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일자리가 없겠냐고 물어왔죠. 저는 호경이를 위해 주변 수소문을 해봤는데 공교롭게 저희 남편 회사에 계약직 자리가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큰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말에 저는 마침 잘 됐다고 호경이가 거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여보, 호경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호경이 야무지내니까 그 자리 호경이가 좀 일하면 어떨까? 일단 회사에 얘기해볼게. 당신 친구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겠네. 고마워.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호경이가 일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친구를 위한 호의였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 호경이는 남편의 회사에 다니며 적응해 나갔고 남편은 퇴근 후 종종 호경이의 업무 능력에 대해 칭찬하곤 했습니다. 적응해서 잘 다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기 제 결혼 생활은 점점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성격 차이는 갈수록 심해졌고 부딪힘도 많았어요. 성격이라는 게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맞는 구석이 없었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둘 중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기보다 남편과 제가 그냥 결 자체가 안 맞는, 성격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니 자꾸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았고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서로 해결해보려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도돌이표였고 결국 남편과 저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시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억지로 더 사는 건 서로에게 고문인 것 같아. 너랑 나랑은 참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솔직히 나도 많이 지쳤어.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나랑 뭐 하나 맞는 구석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서류 정리하고 갈 길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용히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아픈 소식을 일단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는 겹지인들로부터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우시기를 들들 볶고 의부증에 집착까지 심해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호경이더라고요. 친구가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경이가 네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우시기를 들들 볶는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네가 너무 우시기를 들들 볶아대서 호경이가 옆에서 우시기 지켜보기 너무 안쓰러울 정도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며 도와준 친구가 제 남편의 말만 듣고 뒤에서는 저를 천하의 악처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호경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시기가 회사 상사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은 점차 더 이상한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영아, 호경이 요새 우식이랑 매일 퇴근하고 술 마신다던데 둘이 무슨 사이인 거 아니야? 정말? 게다가 호경이가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티내고 다니는 것 같아.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다느니, 진짜 인연을 찾은 것 같다느니, 우식이가 나한테만 진심을 말한다느니 그런 말을 하고 다닌대. 호경이랑 우식이랑 정말 무슨 사이인 거 아니야? 너 그런 낌새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자주 부딪히는 게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과 호경이가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유난히 시비도 걸고 틱틱거렸나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해도 성격 차이가 심해 서로 협의혼을 하는 것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 호경이를 불러냈습니다. 호경이를 기다리는데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랜 친구였고 또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일자리까지 직접 주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호경이가 그런 나를 배신했을까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호경이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묘한 승리감과 조소 섞인 표정이 가득한 겁니다. 너 정말이야? 우식이랑 밖에서 따로 만난다는 게? 게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게 너 맞아? 내가 네 사정 안쓰러워서 자리까지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최호경은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태연하던지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식이랑 나랑은 친구 사이야. 물론 니네가 이혼하고 나서 만약 내가 우식이랑 잘 된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일 거야. 사실 이혼한 남편이 누구랑 재혼을 하든 어쩌든 더 이상 상관없는 거잖아? 아니지. 너랑 정우식이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건 외도야. 우리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 뭐 우식이 속마음까진 내가 모르지. 내 마음도 모르는 거고. 서로 호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바람피거나 외도하는 건 전혀 아니야. 속마음까지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미영아, 너희 어차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우식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든 그게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갑자기 10년 전 대학 때 생각난다. 나 그때 우식이 참 좋아했는데 네가 가로채듯 우식이랑 사귀었잖아. 그때 참 너한테 섭섭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 네가 나한테 섭섭해하는 일도 생긴다. 이래서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고 하는가 봐. 호경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애초에 가로챈 적도 없는데 호경이는 제가 우식이를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10년 전에 그 앙금을 가슴속에 내내 품고 산 모양이었어요. 너 정우식이랑 무슨 사이인 양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너 정우식이랑 뭔 사이인데? 호경이는 코웃음 치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말했잖아.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 아니면 대학 동창일 뿐이지 뭐. 근데 내 말은 솔직히 남녀 사이니까 나중에 뭔 일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거야. 막말로 내가 나중에 우식이랑 어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다 해도 사람 일 모른다 이거지. 라면서 깐족깐족 약을 올리는데 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아, 둘이 불륜 맞구나 라는 것을요. 최호경은 겉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이 무슨 사이인 양 티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리 만무했고 제가 그냥 따로 정우식 뒤를 캐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돈은 좀 들어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붙여 우식이의 뒤를 조사하기로 한 거죠. 처음엔 협의혼으로 끝내려 했지만 만약 정말 최우경과 불륜 사이라면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손에 들어온 남편의 뒷조사 증거. 그걸 본 저는 호경이가 꿈꾸던 장밋빛 재혼이 얼마나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허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우경은 제 남편 정우식과 만나고 있었던 게 맞았어요. 불륜 사이가 맞았던 거죠. 최우경은 제 남편과 회사 밖에서도 따로 만나면서 제 남편이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면 본인이 정우식과 재혼을 하려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식에게 바람피는 여자가 최우경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네,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제 남편 정우식에게는 동시에 만나고 있던 여자가 최우경 포함해서 무려 3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고 어쩌면 껄떡거리고 다니는 여자가 더 있을지도 몰랐죠. 2명은 다른 부서 여직원이었고 나머지 1명은 대학원 다니는 좀 어린 여자더라고요. 어찌나 부지런하게 온갖 여자들 다 만나고 다녔는지 바보같이도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 일이 바쁘고 저랑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았죠. 사실은 신명나게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바람피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최우경은 저랑 이혼 후에 재혼을 할 유일한 여자도 아니었고 저랑 이혼을 할 결정적인 이유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정우식의 어장 속 물고기 중 한 마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다는 게 이 상황이었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남편이 그렇게 뻔질나게 여자들 만나고 다녔다는 것도 거기에 최우경이 포함이라는 것도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헛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저는 최우경을 불러 그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호경아, 이를 어쩌니? 정우식 옆자리 차지하려고 친구 뒤통수까지 야무지게 쳤는데 정우식한테 너는 만나는 여자들 중 하나더라. 그게 뭔 말이야? 네가 직접 봐. 네가 하도 정우식이랑 무슨 사이인 양 냄새 피우고 다니길래 내가 좀 알아봤거든. 근데 정우식이 여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 이것 봐. 너네 회사에만 해도 너 말고 여자 2명이나 더 있잖아. 호경이의 얼굴에서는 실시간으로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야, 내가 장담하는데 나랑 이혼해도 정우식 너랑 재혼 안 해. 정우식 그런 인간이야. 호경이의 얼굴은 하얘지다가 나중엔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여자들은 다 뭐야? 인사팀 정미야? 얘도 만난다고? 참나, 친구 남편 뺏으려고 안 달랐는데 어쩌니? 어장 속 물고기 중 하나였네.
그래도 고맙다. 네 덕분에 정우식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제대로 알았어. 난 여태까지 정우씨랑 내가 성격이 안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여자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쓰레기인 줄은 전혀 몰랐네. 이 여자들 너까지 포함해서 다 상간소송 걸 거야. 친구 배신 때리고 새 출발 꿈꿨을 텐데 네 꼬라지도 참 우습게 됐다. 제가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최우경은 큰 충격으로 어버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간 최우경을 뒤로 한 채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후 최우경을 비롯한 그 여자들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중 한 명은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연락이 와 따지더라고요. 저는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정우식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제 소장이 날아가고 정우식네 회사는 완전 쑥대밭이 되었죠. 최호경은 정우식 멱살 잡았고 정우식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그 여자네 아버지가 정우식을 찾아와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뒤집어졌고 평소 매너 좋은 인기남으로 통하던 정우식의 가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최우경이 정우식 멱살 잡고 자기 가지고 논 거냐고 사무실에서 통고까지 하는 바람에 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직접 그 꼬라지를 못 본 게 아쉽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난리를 치고 멱살까지 잡은 걸로 정우식은 최우경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개싸움은 점입 가경이었죠. 정우식이 갖고 놀았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데다 고소까지 당한 최우경은 회사 게시판에 우식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까지 올렸대요. 그러면서 정우식이 만나던 회사의 다른 팀 여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우식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지간히 여직원들에게 껄떡거리고 다닌 모양이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최우식과 썸을 타던 다른 여자들까지 등판하게 되었고 그 일로 회사가 통째로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우식은 품위 유지 위반 및 사내 질서 문란으로 권고사직 권고를 받게 되었다고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사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인기남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소문이 얼마나 파다했는지 재취업조차 장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우경은 위자료의 소송 비용 때문에 그나마 전남편과의 이혼으로 받은 돈마저도 탈탈 털리게 생겼죠. 이혼 조정 마지막 날 불과 몇 달 만에 정우식은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20살 때 만났던 그 훤칠하고 멋졌던 정우식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배우보다도 분위기 있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웬걸 자기 잘난 외모 믿고 여자들 만나고 다니다가 된통 당한 꼴이 그토록 초라하고 못나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마치고 2년을 끝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작은 마케팅 대행사를 차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기억은 성장의 걸음이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최우경 소식은 모릅니다. 여러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남편 뺏으려 했는데 사실은 어장 물고기 중 하나라는 비참하고 한심한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우식 소식은 들었는데 재취업에 실패하고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 내려가 소규모 영업사에서 일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마 여전히 거기에서도 여자들에게 껄떡대며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호경이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호경이 덕분에 정우식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정 다 떨어진 채로 미련 없이 끝을 냈으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혼하는 게 맞는지 혹은 잘못 선택한 건 아니었는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력 있고 인기 있던 전 남편, 본인 스스로도 너무 스스로의 매력을 잘 알았는지 결혼 후에도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아내의 친구까지도 놀아놨던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 놈. 이제는 그냥 떠올리면 우습기만 하네요. 당장은 재혼 생각이 전혀 없지만 만약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뀐다면
매력적인 겉모습보다 내실이 탄탄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